오후 5시 서울 외곽 지하철역의 플랫폼은 퇴근길 승객들로 붐볐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지하 공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도윤은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49세의 그는 출판사 영업팀에서 20년 넘게 일해오며 이 길을 수없이 오갔지만 오늘따라 유독 피곤했다. 신간 원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따뜻한 저녁 생각뿐이었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역 한 구석에서 신문을 파는 최동섭 노인이었다. 72세의 그는 전직 목수였지만 몇 년 전 무릎 부상 이후 이곳에서 작은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낡은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 거친 손으로 신문과 잡지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섭의 가판대로 걸어갔다. 스포츠 신문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동섭은 구겨진 지폐를 건네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다. 이때 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2호선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도윤은 급히 신문을 접어 가방에 넣고 플랫폼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몸을 돌리는 순간 어깨에 걸린 서류 가방 끈이 풀리면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열차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혼잡한 틈을 타 누군가 그의 가방을 발로 차버렸고 가방은 역 구석 어두운 곳으로 굴러갔다. 도윤은 애타게 가방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다음 열차를 기다리며 그는 역 전체를 샅샅이 뒤졌다. 가방 안에는 중요한 계약서와 현금이 들어 있었다. 무엇보다 아내가 쓰라며 건넨 용돈 몇만 원이 마음에 걸렸다. 한편 동섭은 손님들이 뜸해진 틈을 타 가판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발밑에서 검은색 서류 가방을 발견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어 올렸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 동섭의 주머니에는 오늘 번 돈이 고작 몇천 원뿐이었다. 집에서는 6살 손녀가 바나나 우유를 사달라며 칭얼거릴 시간이었다. 가방을 열어본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운명의 실타래가 조용히 풀리기 시작했다. 이도윤은 집 앞 현관문을 열면서 습관적으로 가방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런데 어깨가 이상하게 가벼웠다. 가방이. 이 순간 온몸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느낌이었다. 그제야 지하철역에서 가방을 떨어뜨렸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발걸음을 재촉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여보, 왜 그래?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가방을 잃어버렸어.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안에는 내일 아침 첫 번째 미팅에서 사용해야 할 중요한 계약 서류가 들어 있었다. 무엇보다 아내가 생활비로 건넨 현금 5만 원이 마음에 걸렸다. 미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다.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지하철역에서 급하게 열차 타려다가. 그럼 빨리 가봐야지. 미영이 재촉했다. 혹시 누군가 맡아뒀을지도 모르잖아. 도윤은 다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평소 15분 거리를 10분 만에 뛰어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발 아직 있기를.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 역은 한적해졌고 형광등 불빛만이 을씨년스럽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도윤은 가방을 떨어뜨렸던 곳부터 차근차근 살펴봤다. 쓰레기통 주변, 벤치 아래, 계단 모서리까지 구석구석 뒤졌지만 가방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역무실에 하는 생각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매점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최동섭 노인이 가판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의 발 옆에 검은색 물건이 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서류 가방이었다. 저기 혹시 그 가방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동섭은 고개를 들었다. 낮에 신문을 사간 손님이었다. 아, 이거 혹시 선생님 가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찾으신 건가요? 여기 가판대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인을 찾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받아들고 재빨리 내용물을 확인했다. 계약 서류들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지갑 속 현금을 세어보니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5만 원이 있었는데 4만 5천 원만 남아 있었다. 순간 의심의 눈초리로 동섭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손을 비비며 머뭇거렸다. 저기 죄송한데 동섭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사실은 그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도윤은 말없이 동섭을 응시했다. 손녀가 배고프다고 해서 우유 하나만 사줬습니다. 동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동섭을 노려보며 속으로 화가 치밀었다. 남의 돈을 함부로 썼다고? 아무리 손녀를 위해서라지만. 하지만 말을 하려던 찰나 동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낡은 점퍼 너머로 드러난 구분.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어 보였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동섭이 다시 중얼거렸다. 제가 남의 돈을. 목소리에 진짜 후회가 묻어 있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화를 내려던 마음이 스르르 가라앉았다. 몇천 원 때문에 이 나이 든 노인을 다그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손녀가 몇 살인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6살입니다. 동섭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애틋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엄마가 아파서 제가 돌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도윤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우유 하나 사준 게 뭐 그리 큰일인가요? 동섭은 놀란 듯 도윤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가 배고프다는데 어른이 못 본 채 할 수는 없잖아요. 동섭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매점을 둘러보며 말했다. 장사는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다 보니까. 동섭이 한숨을 쉬었다. 하루 벌어봐야 몇천 원이에요. 그것도 운이 좋을 때 말이지.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 아버지와 비슷한 이 노인이 손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문득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자신의 아내와 따뜻한 저녁이 떠올랐다. 혹시 손녀랑 어떻게 살고 계세요? 도윤이 물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동이 불편해졌거든요. 동섭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사위는 그 바람에 떠나버리고 지금은 셋이 반지하에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잃어버린 몇천 원은 이 가족에게는 하루 생계비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아무 말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순 없죠. 동섭이 고개를 저었다. 남의 돈인데 아무리 급해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이때 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마지막 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윤은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윤이 가방을 들었다. 정말 감사했어요. 가방 찾아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동섭이 깍듯하게 인사했다. 도윤은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돌아섰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내일 한 번 더 들러볼까? 그는 그런 생각을 안고 역을 떠났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은 마트에서 쌀한 포대와 반찬거리를 가득 담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침부터 동섭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아 실수를 연발했다. 우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 없는데. 도윤은 중얼거리며 동섭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골목길로 들어섰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는 동네였다. 가로등 불빛도 어둡고 곳곳에 쌓인 쓰레기에서는 냄새가 났다. 도윤은 주소를 확인하며 한 건물 앞에 섰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보였다. 반지하였다. 계단을 내려가자 습기가 코끝을 찔렀다.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 어제 역에서 최동섭 아버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나타났다. 동섭의 딸이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도윤이 방에 들어서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천장이 낮아 조금만 고개를 들어도 닿을 듯했고 벽 곳곳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습기 때문에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다. 할아버지. 구석에서 6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뛰어나왔다. 앙상한 팔다리에 헌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만은 반짝였다. 우리 은서야. 동섭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손녀를 껴안았다. 이분이 어제 할아버지한테 친절하게 해주신 분이야. 도윤은 들고 온 봉지를 내려놓았다. 별것 아니지만 조금 가져왔어요. 이런 걸 왜? 동섭의 딸 지영이 당황해했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폐를 끼쳤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도윤은 말끝을 흐렸다. 은서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봉지를 들여다봤다. 와, 바나나다. 엄마, 바나나. 은서야, 조용히 해. 지영이 아이를 다독였다. 도윤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에게는 바나나 한 송이도 특별한 선물인 것 같았다. 방 한편에는 동섭이 손수 만든 듯한 조그만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색연필 몇 자루와 찢어진 동화책이 놓여 있었다. 은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지영이 도윤의 시선을 따라 말했다. 종이가 없어서 전단지 뒷면에 그리는데도 하루 종일 그려요. 동섭이 물을 끓이며 말했다. 손녀가 똑똑해요. 벌써 한글도 조금씩 읽고. 할아버지, 이 글자 뭐예요? 은서가 동화책을 들고 왔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아이 옆에 앉아 글자를 가르쳐 주었다. 은서는 집중해서 따라 읽었다. 아이의 총명함과 배움에 대한 갈증이 느껴졌다. 우리 은서 정말 똑똑하네. 도윤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때 지영이 기침을 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괜찮아? 동섭이 급히 다가갔다. 응, 괜찮아. 약만 먹으면 돼. 지영이 억지로 웃었다. 도윤은 이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그 순간 결심이 섰다. 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혹시.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니에요. 동섭이 손을 저었다. 이미 충분히. 아니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은서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또 올 거예요? 그 맑은 눈을 보는 순간 도윤은 확신했다. 이 가족은 혼자 두기엔 너무 소중했다. 며칠 동안 동섭 가족을 도우며 출판사에서 남은 책들을 가져다 주었다. 은서는 새 동화책을 받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고 도윤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재미에 빠져들었다. 아저씨, 이 글자는 뭐예요? 은서가 또다시 물었다.
이건 사랑이야. 서로 아끼는 마음이지. 도윤이 웃으며 설명했다. 지영의 병원 검사도 도윤이 주선해서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동섭은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동섭의 반지하를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최동섭 씨 계신가요? 문 밖에서 70대로 보이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섭이 문을 열자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저 누구시죠? 동섭이 당황하며 물었다. 노인이 말했다. 저희 아들이 여기에 한번 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이 이철수? 동섭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이 왠지 익숙했다. 혹시 40년 전에 잠실 건설 현장에서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순간 동섭의 눈이 커졌다. 설마 철수야? 이철수가 맞아? 동섭아, 정말 너구나.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 전 건설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던 절친한 친구였던 것이다.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도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 어떻게 아세요? 이 친구와 나는. 철수가 감격에 겨워 말했다. 젊었을 때 같이 일했던 동료야. 아니, 형제나 다름없었지. 동섭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같이 했는데. 철수는 동섭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 내가 내 병원비 빌려준 거 기억나? 아내가 아팠을 때. 아이고, 그런 걸 뭘. 동섭이 손을 흔들었다. 너도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잖아. 그런데 어쩌다 여기서. 철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안타까워했다. 동섭이 사정을 설명하자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딸의 사고, 사위의 이별, 손녀와의 힘겨운 생활까지. 이런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철수가 자책했다. 연락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동섭이 고개를 저었다. 세상살이가 바빠서 옛 친구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 이때 은서가 할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동섭이 은서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은서야, 이분은 할아버지의 아주 오래된 친구야. 도윤 아저씨 아버지시고. 아, 그럼 도윤 아저씨 아버지? 은서가 철수를 올려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철수는 은서의 밝은 인사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안녕. 우리 은서 정말 예쁘구나. 도윤은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우연히 만난 노인이 아버지의 절친이었다니. 아버지,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우연이 아니야. 철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내가 동섭이를 도와준 것도 다 인연이었던 거지. 동섭이 철수의 손을 다시 잡았다. 철수야, 정말 반갑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야 아들 녀석이 어떤 할아버지를 도와준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철수가 눈물을 훔쳤다. 이게 바로 너였다니. 지영도 방에서 나와 인사했다. 아버지 친구분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겠구나. 철수가 지영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앞으로는 우리가 도울게. 두 노인은 밤늦도록 옛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젊은 시절의 고생담, 서로 도왔던 일들, 가족 이야기까지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빈방도 있고 은서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 동섭은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뭘 사양해. 옛날에 내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도윤도 거들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죠. 그날 밤 40년 만에 재회한 두 친구는 서로의 우정이 세월을 넘어 아직도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두 노인의 재회 이후 두 가족의 일상은 점점 하나로 엮여갔다.
도윤은 퇴근길마다 동섭의 집에 들러 은서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은서는 도윤을 보면 항상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우리 은서, 오늘은 어떤 책 읽을까? 도윤이 가져온 새 동화책을 보여주면 은서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다. 이거, 공주님 나오는 거. 은서가 표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도윤은 은서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는 집중해서 듣다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저씨, 이 글자는 뭐예요? 이건 용기야. 무서워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마음이지. 용기. 은서가 따라 읽으며 글자를 외웠다. 한편 도윤의 아내 미영도 이 가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남편이 남의 가족을 돕는 것을 걱정했지만 직접 만나보니 마음이 움직였다. 지영아, 오늘 미역국 끓여왔어. 미영이 따뜻한 국솥을 들고 반지하에 나타났다. 언니, 이런 걸 왜 또? 지영이 미안해했다. 뭘 그래 가족인데. 미영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은서 입맛에 맞게 조금 양념해서 끓였어. 미영은 곰팡이가 핀 벽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여기는 너무 습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참고 살아야죠. 뭐? 지영이 체념한 듯 말했다. 참고 살기엔 은서가 너무 어려.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그 무렵 도윤의 아버지 철수와 동섭은 거의 매일 만나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근처 경로당에서, 때로는 공원 정자에서 장기를 두며 옛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 철수야, 기억나? 우리가 잠실 아파트 지을 때 비가 와서 며칠 동안 일 못했던 거. 동섭이 장기말을 옮기며 말했다. 그때 내가 라면 끓여준 거 생각나. 철수가 웃었다. 뜨거운 물에 김치까지 넣어서.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데. 두 노인은 함께 웃었다. 그런데 정말 세월 빠르다. 철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잖아. 맞아.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동섭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살기엔 세상이 너무 외로웠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 떠나고 나서 도윤이랑 살긴 하지만. 철수가 말끝을 흐렸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두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나들이를 나갔다. 근처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겼다. 할아버지들 사진 찍어요. 은서가 소리쳤다. 철수와 동섭은 어깨동무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도윤과 미영, 지영도 함께 사진에 들어갔다. 우리 은서가 사진사네. 도윤이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었다. 은서는 강가에서 돌멩이를 주우며 뛰어다녔다. 오랜만에 넓은 곳에서 마음껏 뛸 수 있어서 좋아했다. 은서야,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지영이 걱정스럽게 소리쳤다. 괜찮아. 내가 지켜볼게. 도윤이 은서를 따라갔다. 미영은 지영 옆에 앉으며 말했다. 은서 정말 밝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는 모르니까요. 지영이 쓸쓸하게 웃었다. 제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미영이 지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해가 지자 모든 식구들이 돗자리에 모여 앉았다. 철수가 준비해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할아버지, 내일도 놀러 와요? 은서가 철수에게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내일 새 동화책 가져다 줄게. 정말요? 공주님 나오는 거요? 공주님도 나오고 왕자님도 나와. 은서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모두 흐뭇하게 웃었다. 돌아가는 길에 동섭이 철수에게 말했다. 고마워. 철수야, 너희 가족 덕분에 은서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 뭘 그래. 우리도 은서 덕분에 집이 훨씬 활기차졌어. 철수가 답했다. 도윤도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지영이가 많이 안정된 것 같아.
나도 좋아 딸 같은 느낌이야. 미영이 미소 지었다. 그렇게 두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영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꾸준한 치료를 받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과 오랜 영양실조가 겹치면서 몸이 견디지 못했다. 엄마가 안 일어나요. 어느 날 새벽 은서가 동섭을 깨웠다. 동섭이 급히 지영의 방으로 가보니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많이 늦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동섭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도윤과 미영, 철수도 밤을 새워 지켰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일어나요? 은서가 동섭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동섭은 대답할 수 없어. 그저 손녀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를 기다렸다. 열흘간의 사투 끝에 지영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이른 봄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장은 적막했다. 지영을 제대로 알던 사람이 많지 않아서였다. 도윤 가족과 몇몇 이웃들만이 조문을 왔다. 동섭은 관 앞에 서서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지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은서만큼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은서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아버지, 엄마 왜 안 일어나요? 엄마한테 책 읽어드릴 건데. 은서야. 동섭이 무릎을 꿇고 손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하늘나라요? 언제 돌아와요? 동섭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떻게 6살 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때 도윤이 다가왔다. 은서야, 엄마는 구름 너머에서 은서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응, 그리고 우리가 은서를 돌봐줄게. 미영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화장을 마친 후 가족들은 조용한 카페에 모였다. 은서는 미영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동섭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서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철수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같이 키우면 돼.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있을지. 동섭이 고개를 저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때 도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가 은서를 입양하겠습니다. 뭐? 동섭이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요. 미영이 잠든 은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은서와 함께하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동섭이 망설였다. 아버님도 함께 사시면 돼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은서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하니까. 그래, 동섭아. 철수도 거들었다. 이제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동섭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딸을 잃은 슬픔과 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은서가 행복하게 클 수 있을까요? 동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에요. 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키울게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계시니까 은서는 더 행복할 거예요. 도윤이 덧붙였다. 동섭은 잠든 은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아이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동섭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녀의 행복뿐이니까. 미영이 은서를 더 꼭 안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딸이에요.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네요. 며칠 후 이사짐을 정리하면서 동섭은 지영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 중에는 은서를 위해 몰래 모아둔 용돈 봉투가 있었다. 봉투 위에는 지영의 글씨로 은서 교육비라고 적혀 있었다. 지영아, 걱정하지 마. 동섭이 중얼거렸다. 은서는 좋은 부모를 만났어.
행복하게 클 거야. 그렇게 작은 우연에서 시작된 인연은 진짜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윤의 집은 은서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던 아이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은서가 집에 돌아와 미영에게 달려왔다. 정말? 우리 은서가 뭘 그렸는데? 미영이 은서를 안으며 물었다. 우리 가족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동섭 할아버지. 은서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손을 잡고 서 있는 5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서툰 솜씨지만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도윤이 퇴근해서 들어오며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칠판에 붙여주셨어요. 은서가 도윤에게 매달리며 좋아했다. 처음에는 도윤을 아저씨라고 부르던 은서가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들이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할아버지들은 어디 계세요? 은서가 주위를 둘러봤다. 정자에서 장기 두고 계실 거야. 미영이 웃으며 답했다. 요즘 철수와 동섭은 매일 저녁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두 노인은 젊은 시절의 우정을 되찾으며 제2의 청춘을 만끽하고 있었다. 동섭아, 내 수는 항상 뻔해. 철수가 장기말을 옮기며 웃었다. 뭘, 내가 오늘은 이길 거야. 동섭도 맞받아쳤다. 그런데 은서 정말 밝아졌다. 철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도윤이 부부가 잘 키워주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동섭이 진심으로 말했다. 지영이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이때 은서가 뛰어와 두 할아버지 사이에 쏙 들어앉았다. 할아버지들, 뭐 하세요? 은서가 왔네. 할아버지들이 놀고 있었어. 철수가 은서를 무릎에 앉혔다. 저도 장기 배우고 싶어요. 은서가 말했다. 우리 은서 정말 똑똑하구나.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까? 동섭이 흐뭇하게 웃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화목했다. 은서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어른들은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오늘 친구가 엄마가 없다고 놀렸어요. 은서가 갑자기 조용해지며 말했다. 모든 어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직 어린 은서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다. 은서야, 미영이 아이를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은서는 엄마가 둘이야. 하늘에 계신 엄마와 지금 여기 있는 엄마.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아빠도 할아버지도 둘씩이고. 도윤이 덧붙였다. 은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은서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그럼 저는 정말 행복한 아이네요. 그래, 우리 은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야. 동섭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날 밤 은서를 재운 후 도윤은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미영이 옆에 다가와 어깨에 기댔다. 많이 달라졌네.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뭐가? 우리 삶이 은서가 온 후로 집이 정말 밝아졌어. 맞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참 신기해. 지하철역에서 가방 하나 잃어버린 게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 운명이었나 봐. 미영이 웃었다. 도윤은 그날을 떠올렸다. 급하게 지하철을 타려다 가방을 잃어버렸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마치 누군가 짜놓은 시나리오 같았다. 동섭 아버지가 정직하게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도윤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계속 모른 채 살았겠지. 미영이 맞장구 쳤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섭 아버지가 옛 친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족이 될 수도 없었겠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구나. 도윤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작은 선이가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미영이 덧붙였다. 이때 은서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두 사람은 서둘러 은서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고마워 우유 사줘서 은서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도윤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는 꿈에서도 그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은서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도윤은 출근길에 그 지하철역을 지나며 생각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낼 줄 누가 상상했을까. 영 매점은 이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도윤은 가끔 그 자리를 지나며 모든 것의 시작점을 기억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작은 선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자.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우연에서 시작된 인연은 진짜 가족이 되었고 모두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선사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이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